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해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5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약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한국교원대학교 박주정 교수와 함께 동행, 희망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박주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만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1992년도에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1년 동안 방황하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고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10평짜리 아파트에 그 말썽꾸러기 애들 8명이 저희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그날부터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저희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 소만한 그 8명의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그 아이들 데리고 살게 되었고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은 8개월 동안 데리고 살았는데 데리고 산다기보다는 맨날 싸우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학교 안 가니까, 안 일어나니까, 밥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도시락도 8개 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애들이 데리고 사는 동안 꿈을 갖고 희망을 갖더라고요. 아, 이거다. 우리가 포기할 아이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다. 어른들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이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래서 북구 용전에 있는 4,000평의 감나무 농장을 돈이 없어서 임대를 합니다.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가 방과 같은 창고입니다. 거기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들이 707명입니다. 그 애들과 함께 산 그 707명의 이야기가 여러분 곧 어느 방송국에서 20부작으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 시절에는 저는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고 이 아이들만 내가 케어할 게 아니라 강주시 교육청 장학사가 돼서 비탈에선 아이들에 대한 꿈을 키워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직생활 32년을 하고 나서도 제가 처음 선생님이 했던 시절과 지금을 생각해 봐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자살이나 안전사고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크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축이 무너져 있으면 아이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낼 때 민수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네 라고 말하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학교 갈 시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런 애가 있나요? 그런 애가 있으면 좀 무섭겠죠.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너무 익숙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만 좀 자.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잤다 말도 안 해. 저녁 내 인터넷하고 난리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도 안 해. 깨우다가 지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갈라면 말해라. 네가 학교 다니냐 내가 학교 다니냐. 이렇게 애들하고 지칩니다. 사실 애들 때문에 부모는 기가 죽고 기가 살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나 열심히 안 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사니까. 그렇듯이 부모는 아이 때문에 기가 살고 기가 죽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강주에서 1년에 청소년들이 대학생 빼고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자살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명에서 20명입니다. 그도 극단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목을 매서 약을 먹고 등등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학생은 그 정도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더 많습니다. 생각 지수라고 하는데요. 아, 우울하다. 죽고 싶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뭐가 될까? 나는 무가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념이 하나 있는데요. 포기할 아이는 하나도 없다. 단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한 탤런트를 재능을 빨리 찾아주지 못해갖고 방황하고 힘들게 만들다가 꿈을 못 찾아주고 있는 게 학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아이들을 구렁텅이에 만들어 놓고 조금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나무래느냐. 이게 제 교육의 지표입니다.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짜증내지 않더라도 자기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부모의 역할을,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당신의 자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일탈한 아이들일 뿐이지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불고 죽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복대를 하고 다니다가 아이를 화장실에 탈을 자르고 도망간 여학생 가봤더니 자취방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출동을 해서 가보면 한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밑에 매트를 깔았더니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른 데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뛰어내려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애들이 바라고 외치는 말이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나약하게 그런 생을 마감하는 학생 원치 않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그 아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았는가에 대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낙태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들어서 벌 주고 무릎 꿇고 원산 폭격하고 때리고 맞는 이 아이들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난교실, 중학교에서는 잘못을 해서 저쪽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그 유령처럼 떠있는 중학생들이 700명입니다. 그 애들을 위한 용연학교, 학교에는 마음이 아파서 공부는 지금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의사를 고용해서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마음보듬센터 등 정말 23년 동안 교육청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많은 제도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2015년에 저는 강주시 교육청 장학관이었습니다. 민주인권 과장이었죠. 그런데 우리 담당 장학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봤더니 학교에 뭔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학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 대해 전화를 하니까 그 아이가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3시 20분이요? 신문에는 3시 40분이던데요? 떨어진 모양이에요. 아이가 자살을 한 모양이에요. 시도를. 그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그 담임선생님은 몇 년 차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자면 한 학교에서 한 아이가 떨어져서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이 보고를 하는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보고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침착하십시오. 뭐 어떠한 조치를 하십시오. 학생은 지금 병원으로 옮겼나요?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우리 식구들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조치했던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공문 보내세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학교는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다. 그때 우리는 묻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묻지 말고. 우리는 묻지 말고 달려가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면 달려간다. 우리는 그걸 부름이라고 하자. 그리고 2430 부름이라고 하자.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강주시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이 되자라고 2015년에 부름이 제도를 만듭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했죠.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십시오. 공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출동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깨닫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8시간 근무인데 어떻게 24시간? 우리는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주십시오. 공문 안 보내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2015년에 1년에 한 140건 정도가 학교로부터 위급한 상황이 낮도 밤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가고 살리고 또 케어하고 치료하고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과 정부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 한 통하면 가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년 앞에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공무원과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서 문제가 생겨서 부탁을 드리면 그것은 법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저쪽 부서 일입니다. 저쪽 부서 가면 그건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애매한데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지금 돈이 없네요. 그건 있지만 계획이 안 들어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할 때 사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각지대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요청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다.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법을 만들고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추경 예산을 빨리 세우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AI 컴퓨터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일 아니냐. 인간에게 묻는다는 것은 융통성을 갖고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다 라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학부모님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1000만 가지 5천만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난 각각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데 전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만 잘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잘못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소합니다. 학부모님들께 2가지를 하시라고. 하나는,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좀 이야기 좀 배우시라고. 아이들이 뭔 말하면 다 알아. 네 거짓말이지. 나도 다 거짓말 해봤어. 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네가 뭐가 부족한데. 다른 애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도 잘만 다녀. 아이가 말 몇 마디 하기 전에도 부모가 한 1000마디 해보니까 아이들은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 말 듣고 그냥 끄덕끄덕만 해줘도 됩니다. 그 문제를 처리는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합니다. 지지를 받고 싶은 건데
한마디로 모두 잘라버리는 그 부모의 독설에 의해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난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우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시다. 이 아이가 취업을 하려면 중학교 1년 남았고요. 고등학교 3년 남았고요. 대학교 4년 남았고요. 남학생이라면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있는 직업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필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사회는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아, 이 말이 참 인상 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서 또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우리 주변에 이제 많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대가 계속해서 가면서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학업 중단자, 중도 탈락자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힘을 다해서 네. 늘어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학생 수가 몇 명 안 그렇죠.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 비율로 한다면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학업을 네네. 중단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교사에서 보니까 뭐 교육청 장학사 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까지 뼛속까지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시겠어요. 선생님으로서 또 그런 일들이 본인에게 맞고 나의 꿈이 원래 선생님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봤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나온 책이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유수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세상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을 했습니다. 스님 3년. 근데 거기서도 갈증이 안 맞으셔서 방황을 하다가 선생님이 되게 되었죠. 네. 그 선생님을 하다가 저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수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꿈이 없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그 애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네. 이 애들을 그냥 놓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나 혼자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었고 선생님을 계속 하게 되었고 장학사 장학관을 하게 되었고 네.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강연 중에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일부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있는 이 방청객들도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하고 싶은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네. 자, 어떤 게 궁금한가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셨는데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나 학교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픈 기억이죠. 707명 중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멀리 가버린 아이. 이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지만 좋은 기억은 공부하고는 탐을 싼 아이가 탐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집안 환경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목을 이렇게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랑 사는 것을 그냥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하고 의리가 있어서 못 나가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했던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별을 달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부모한테 떼쓰고 악썼던 아이가 지금은 나주에 있는 가장 큰 기업체의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 정말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좀 갖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질문 받아볼까요? 아, 네.
네, 훌륭한 강연을 통해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707명의 아이들의 저사가 저희들한테 드라마로 보여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개봉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도 말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네. 드라마는 제작하는 기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길고요. 영화는 짧게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는 말씀 못 해주시지만 어쨌든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이제 있겠네요. 웹툰하고 애니메이션도 나온답니다. 아. 그 애들 데리고 살았던 그 말썽꾸러기 이야기가 웹툰과 애니메이션 나오면 재밌겠죠.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인데요. 요즘 학생들도 힘들지만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교사를 진로로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일까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교사가 되면 조금 더 뿌듯하고 보람된 점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아, 네.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교권이 침해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모들의 이제 교육 환경, 이제 환경이 이제 사람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왜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직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는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대우를 하지 않고 허당 선생님의 영화로 나온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왜곡시켜 놨고요.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을 때 선생님 중에 훌륭하고 멋있는 선생님이 있었나요? 때리고 욕하고 뭐 깡패 같은 선생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선입관을 갖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의 책임도 있고요. 서희초 사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잘 안아줄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지 사회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선생을 안 할래.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교육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안을 수 있을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그 무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명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만이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을 폄훼하고 욕하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죠. 선생님은 내공, 그 다음에 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애우와 사명감을 주고 사회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빛을 보니까 어떤 어느 학생이 와도 선생님은 잘할 수 있을까 하시니까 선생님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과 학부모 또 사회 이 세 축이 잘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정말 참 스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연 주제가 동행. 어떻게 보면 뒤에서 한 발짝 멀찌감치 또 이렇게 따라가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자, 오늘 강연과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 너무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동행.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각자의 선생님에 대한 상이 있겠지만 하나 공통된 것은 아이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아이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려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아해야만이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편적인 지식, 학교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선생님이라는 것은 인간적 유대를 통해서 선생님은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나는 이것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선생님에 대한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평가와 판단보단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일방적인 가르침보단 한 발 뒤에서 따라가는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